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특히 이제 미국 증시 중심으로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점에 대해서 거의 50% 정도는 되돌렸고요. 그러니까 지난 하락분에 대해서 약 50% 정도, 특히 S&P 같은 경우에는 이미 되돌렸고요.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것은 결국 전고점을 넘고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는가, 아니면 다시 횡보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결국 전저점을 떨어지면서 다시 떨어지는 걸 텐데,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이제 급락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쭉쭉쭉쭉 떨어지는 이제 일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제 A, B, C, A, 그 다음 B, C로 이제 떨어지는 거겠지만, 꼭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매크로상, 이제 그런 지표들로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냥 바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쪽 어제 이제 하락했던 영향에 의해서 마이너스 한 3%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장 초반 하락을 많이 조금 되돌리긴 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한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수급 같은 경우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은 한 1,3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4,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 움직임하고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 동향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갔는데, 외국인이 약 한 4,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 한 1,500억 정도 매도,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한 3,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한 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 70억 매도, 기관 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요 같은 경우에는 좀 설명하기 앞서서 좀 계속 목이 좋진 않아서 좀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선물 만기부터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현물 매도를 하다가 많이 되돌려서 이제는 순매수로 약 한 2천억 정도 되돌려 놨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약 한 1.2조 정도 매수 포지션까지는 되돌려 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현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고요. 2015년부터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거 수급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기적인 수급은 양호한 편이지만 결국 장기적인 수급이 아직은 좋진 않다. 분명히 이제 단기적인 수급은 좀 개선은 됐다.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로 그냥 소매 판매 나온 거 있으니까 어제 발표됐었죠. 그 부분 살펴보면은 소매 같은 경우에 원래 0.1% 예상치였었는데 이제 0%로 보합 정도 나타냈었고요. 그냥 예상한 정도에서 크게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소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실 얘기 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사실 크게 나쁘진 않고 아직까지는 견조한 소비가 그냥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리포트 한번 보여드리려고 어차피 일시 중지하고 보시면 되니까 이제 간단하게 올려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일단 먼저 살펴보면, 잠시만요. 이제 LD갭과 이제 페드 모델 살펴보면은 파랑 색깔이 이제 코스피 주가고요. 이제 지수 움직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빨간 색깔이 이제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겁니다. 차감한 거를 이제 LD갭이라고 하고요. 나눈 걸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금리에 조금 더 이제 민감한 게 이제 페드 모델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두 모델 다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라고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 때 이제 가장 쌌다, 주식이 쌌다라고 나타나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비싼 편이죠. 이 정도면 비싼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드 모델로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긴 시계열로 봐도 지금이 제일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싼 구간임에는 뭐 분명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비싼 구간이다, 분명히 비싼 구간이다 라고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거 한번 보시면은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원래 이제 같이 가다가 이격이 나는 거는 양적 완화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 이제 양적 완화 뭐 조금 오늘은 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양적 완화를 왜 했을까, 이제 이때부터라고 생각을 해보면 2009년도부터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2018년도 막 그 당시 이제 막 트럼프 정권 이럴 때 이제 이때부터 이격이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점부터가 이제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에 이제 본격적인 상황이 되었던 그 시절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위적으로 미국이 경기 부양에 이제 신경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쓸까라고 하면 당연히 본인이 튼튼해야 중국을 공격을 할 때 게임이 끝나겠죠. 그러니까 결국 때리면 때리는 사람도 힘이 들고 아프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아드레날린 뭐든 뭐 그런 뭐 호르몬 주사든 뭔가 이제 맞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결국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부작용이 미국도 슬슬 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물가로 나타나는 거죠. 미국 물가가 강한 게 이제 그 부분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결국 미국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보다 훨씬 더 견조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인위적인 부양책들 때문에 훨씬 더 견조했던 건 분명한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메꿔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기적으로 중국이 아니라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언더퍼폼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을 봐도, 그 페드 모델이죠. 페드 모델을 봐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은 신용잔고는 다시 또 늘고 있습니다. 다시 늘고 있고요.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19조 4천억 정도 되면서 많이 증가를 했죠. 뭐 전에 저점에 비해서는 전주 대비해서는 뭐 한 3천억 가량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빠지고 있는, 근데 중기적으로는 사실 뭐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는 거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여전히 좋지 않다. 여전히 너무나 높은 레벨이다. 결국은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 속도,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아직까지는 떨어질 저는 추세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은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ISM 제조업 지수 미국 쪽, 비제조업 지수 뭐 둘 다 사실 추세적으로는 많이 꺾인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수출액 전용 동기비도 추세는 많이 꺾였다. 일간 한국 수출액도 이제 더 이상 증가 추세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 가격의 상승이지, 사실 여기서 물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수출도 사실상은 줄은 거죠. 이 수출액은 명목이니까요. 인플레이션을 조정 안 한 명목 수치인데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면 사실상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간 수출액을 이제 그러니까 코스피 시가총액을 일간 수출액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고점들 넘었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코스피랑 S&P를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도 과거 고점들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아직까지 저는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이 한번 보시면은 200이동평균선 여전히 아직까지는 넘어가 있고요. 120이동평균선 살짝 하회를 한 상태고 50이동평균선은 뭐 꽤나 크게 하회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저는 이 정도 조정이면 거의 조정이 끝났고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일단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변동성 지수 먼저 살펴보면 ATR 뭐 수치 관련된 부분은 뭐 그냥 뭐 사실 포털 사이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떤 게 ATR인지에 대해서는 아무튼 변동성 지수인데, ATR이랑 결국 빅스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드디어 이제 좀 약간 다시 위험 회피 성향이 나타날 것 같은 숏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 같은 모양새를 슬슬 나타내고 있고요. 뭐 변동성
지수인 빅스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그렇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ATR은 아직까지는 뭐 그런 모습까지는 아닌데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좀 빅스는 슬슬 좀 위험을 나타냈는데 결국 크게 넘어가지 않은 이상 계속 빠졌기 때문에 뭐 사실 변동성으로 아직까지 뭐 확언하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다. 근데 다만 50일짜리 조금 더 긴 추세의 변동성을 봤을 때는 뭐 생각보다 지금 많이 내려온 것도 사실이다. 뭐더 빠질 룸이 크진 않다. 그러니까 결국 증시가 이제 더 올라갈 룸은 크지는 않아 보인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 뭐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부동산 쪽 먼저 간단하게만 보면 미국 주택 가격을 인플레이션으로 조정한 실질 미국 주택 가격은 고점을 치고 빠지고 있고 우리나라 실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인플레이션 조정했을 때 고점은 치고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 가격을 중위 소득의 연봉으로 나눈 PIR이라고 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미국 최고점, 영국 최고점 치고 있고요. 우리나라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최고점 치고 소폭 빠진 상황이다. 뭐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하고 은 데이터도 좀 살펴보시면은 왼쪽은 제가 그냥 원화로 환산한 금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금이 이제 달러 기준의 금입니다. 뭐 그냥 상대적으로 금은 비율로 봤을 때는 일단 은이 더 지금 상대적으로는 좀 싸 보인다라는 것이가 일단 주요하고요. 뭐 데이터를 조금 제가 더 시계열을 늘려서 1981년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데이터를 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뭐 실질금리 쪽 본다라고 치면은 뭐 실질금리 이제 파월이 완화적인 좀 얘기를 좀 했다가 좀 빠졌다가 그래서 다시 계속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은 실질금리가 사실 금융시장의 할인율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게 증시 악재다라고 보실 수 있고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자세한 부분 조금 이따 매크로 부분 얘기할 때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 드리도록 하고요. S&P를 통화량 지표인 M2, 그러니까 화폐량이라고 봐도 뭐 크게 무방합니다. 이제 그거를 나눈 수치고 높을수록 결국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뭐 지금 뭐 그렇게 낮진 않은 것 같다. 높은 수준이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윌시 5000을 이제 M2로 나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GDP로 이제 윌시 5000 시총을 나눈 게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여전히 높죠. 지금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S&P를 미국 주택가격 지수로 나눈 수치입니다. 높을수록 주식이 고평가, 낮을수록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이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이 수준도 사실 2000년 닷컴버블 거의 고점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니까 여전히 높은 수치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 간단하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매번 뭐 처음부터 모든 걸 또 다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기니까 그냥 뭐 변동사항만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지금 마치 그런 거죠. 이제 사람들이 QT 이제 양적 긴축 연방준비은행이든 누구든 이제 중앙은행들이 자산을 줄인다라고 하는 그런 양적 긴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번에도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양적 긴축을 6월부터 올해 6월부터 매달 최대 국채 300억 달러, MBS 주택저당증권 최대 175억 달러, 합계 475억 달러를 달마다 줄이겠다 했고 3개월 뒤인 이제 9월부터는 매달 국채 최대 600억 달러, MBS 350달러 해서 총 950억 달러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6월, 7월, 이제 8월 중순이 이제 넘어가니까 거의 2달 반 정도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뭐 이 얘기로 데려오면 300달러씩 했어도 뭐 거의 한 700, 800 정도는 줄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359억 달러밖에 줄지가 않았습니다. 한 달치도 못 줄은 거죠. 좀 이상하다고 생각 드시지 않나요? 이제 물가를 잡는 목표로 이제 QT를 한다면 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QT를 안 하고 있을까? 라는 얘기고 뭐 그건 이제 뭐 매번 제가 영상 때마다 얘기를 드리지만
QT를 하면 할수록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일단 그 부분이 가장 문제고 결국 향후 이제 QT가 될 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QT는 제대로 시작도 안 한 단계니까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또 조금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이 문제가 된다기보다 물가가 살짝 조금 낮게 나오는 게 이 재무부 일반 계정 이제 TJ라고 하는데 이제 재무부 이제 트레저리 이제 제너럴 어카운트에서 그냥 재무부 일반 계정 딱 그냥 그건데 지금 줄고 있죠. 이제 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줄고 있는 게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겠지만 이 줄고 있는 게 그냥 재무부 일반 계정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제 세금을 걷거나 이제 국고채를 발행해서 미국 재무부, 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죠. 기재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위해서 돈을 모아놨다가 줄어들 때는 이제 사용할 때 줄어듭니다. 근데 사용한다라는 거죠. 지금 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그럼 줄어드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어쩔 수 없이 또 부채 구조를 설명할 수밖에 없긴 하겠는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부채 사이드입니다. 자산의 반대편이 이제 부채 사이드고요. 유통통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린트된 달러고 지급준비금이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은행들이 예치를 해놓은 이제 잉여 현금이다. 양적 완화의 부산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부 일반 계정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리버스 레포는 이제 은행들이 아니죠. 이제 은행에 가지 않은 이제 금융시장의 돈들을 연준이 이제 빌려서 차입해온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통통화는 거의 GDP만큼만 올라가기 때문에 큰 변화 없고요.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는 은행의 현금이 이제 줄어드냐 마냐에 따라서 상관이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이 지금 줄어든다고 했었잖아요.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거는 뭐 오랜만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 밑에 설명을 잘 안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재정 정책의 이제 양적 완화화라고 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지금 재무부가 현금을 이제 재정 지출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현금을 그냥 재정 지출을 했다고만 생각해보죠. 재정 지출을 하니까 누군가는 현금이 생길 겁니다. 그럼 누군가한테는 이제 배기 자본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 돈을 결국 또 은행에 맡길 거잖아요. 다 은행에 맡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부채가 은행에서는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 사람의 돈이 은행에서는 또 예수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또 은행이 지준금을 또 연준에 또 넣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이제 TJ라는 재무부 일반 계정은 떨어졌지만 이제 여기서 이건 빼야 되는 거죠. 현금 제가 잘못 썼네요. 빼야 되지만 이제 지준이 다시 늘어나니까 다 모든 게 대차가 맞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돈이 그냥 은행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받은 이 돈이 결국엔 써지겠죠?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그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재정정책으로 푼 돈이 사람들을 통장에는 꽂혔는데 사람들이 아직은 사용을 하지 못한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돈이 이제 써지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지금 뭐 경기 침체다라고 해서 이제 뭐 금리를 막 내릴 거다, 내년부터 내릴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때랑은 완벽하게 다른 거죠. 2000년 닷컴 버블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의 예대율은 다 100%를 찍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예대율은 60%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경기가 침체가 온다고 해서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다. 제가 뭐 많은 이제 중간 설명을 생략하고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개연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제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매번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서 너무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결국 그냥 이 얘기도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결국 연준 총 자산 대비해서 GDP 대비해서 연준 총 자산이 20%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20% 살짝 하회할 때까지 긴축을 했었죠. 아직은 긴축은 시작도 안 했다.
20%까지는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그 20%까지 가야 될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뭐 이거죠. 지금 4조가 넘습니다. 4.2조 달러가 넘습니다. 4.2조 달러가 줄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소비로 지나가야 될 돈이 이제 3.2조 달러. 소비로 가야 될 게. 화폐량으로 가야 될 게 4.2조 달러 정도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1조 달러 때문에, 소비 때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3배가 아직 더 남았고 화폐량은 시작도 안 한 상태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상당히 어려울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천천히 줄어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금리를 높여야 되고, 금리를 높여서 GDP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완만하게 내려오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러려면 금리가 상당히 높아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 떨어지는 자금이 물가 인상을 만들 겁니다.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저는 후자가 될 확률이 높고, 뭐 전자가 된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져서 금융시장은 뭐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뭐 둘 다 부정적이다 라고 보여지고, 뭐 아까 우리나라 쪽은 설명 못했는데 이제 코스피를 M2 통화량 지표로 나눈 것도 뭐 여전히 아직까지 뭐 엄청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이제 코스피를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로 봤을 때는 뭐 레인지가 조금 명확한데, 고점은 찍고 빠져서 뭐 엄청 비싸다 할 레인지는 아닌데, 뭐 아직은 저는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는 보긴 합니다. 그 중국이 이제 MLF, 뭐 중국에 이제 LPR이랑 이제 MLF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15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 쪽 금리에선 세 개가 유명한데, MLF를 한 10bp 정도 0.1% 인하를 했고요. 뭐 인하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뭐 경기 부양이다라고 하지만 뭐 그냥 돈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M1 나누기 M2 파랑 색깔 선이 낮을 때가 돈이 없다는 말이죠. 2015년 가장 낮았을 때 중국 증시 급락을 합니다. 이번에도 낮았을 때 중국 증시 급락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급락을 하고 이 M1 증가율이 급등하시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돼서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물가가 그때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이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는 많이 내려온 건 맞습니다만, 돈을 풀었을 때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글로벌 물가가 지금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돈을 쉽게는 못 푼다는 거죠. 돈을 풀지 못하니까 뭐 금리를 내리긴 했는데 뭐 계속 내리긴 어려울 거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잘 금리를 올라가는데 중국만 금리를 내린다?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물가적인 측면에서. 왜냐면 환율을 건드리니까요. 중국은 그만큼 저는 좀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은 오늘 뭐 설명이 된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차트 쪽 살펴보도록 하죠. 차트도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좀 중요한 순간이다 생각을 하고요. 뭐 지수들이랑 여기 있는 것들, 뭐 개별적인 종목들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개별적인 종목은 이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로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차트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코스피는 그냥 꼭 생략하고 코스피 200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적인 파동은 그냥 뭐 시간 관계상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작은 파동 한 파동은 여기서 5파가 저는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이제 A파, B파, C파까지 해서 아마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내는 큰 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일단 국내는 근데 여기 C파동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 파동이 그렇게 명쾌하진 않거든요. 이 모양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서 뭐 제가 딱 확건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쪽은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게 효율적인 시장이다라고 미국에 비해서는 말하긴 분명히 어렵기 때문에, 뭐 기술적 분석, 특히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 그렇게까지는 잘 맞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맞다기보단 제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파동이 있긴 할 텐데 좀 읽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뭐 물론 이게 그냥 1, 2, 3, 4, 5로 봐도 크게 절대 법칙이 위배되지는 않는 것 같고 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B라도 봐도 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러기엔 국내는 좀 기간이 너무 짧아요. 국내는 사실 조정 기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에 좀 조정 폭도 너무 작고 반등 폭도 너무 작아서 이게 딱 B라고 하기에는 국내는 저는 조금 애매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빠질 때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는 좀 의문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좀 덜 빠질 수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름대를 다시 이제 하회를 했고 전환선 부근에서 결국 좀 저항을 받았고 해서 다시 구름대로 넘어가기 전까지 좀 저는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기준선 위긴 한데 뭐 정말 롱 성향이 강하신 분이다 라고 하시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기준선 깨지거나 구름대 밑으로 깨지면 정말 미련 없이 그때는 주식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뭐 거의 좀 바닥 근처쯤에서 주식을 좀 대거 매입을 했었는데 이제 파생으로 벌었던 거를, 그 파생으로 벌었던 거는 저는 일단 다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제 그때 다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좀 지켜보고 있고요. 오히려 숏 포지션을 좀 구축하고 있고요. 해외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숏 포지션은 국내는 그냥 주식만 조금 비중을 살짝 축소를 해놓은 상황이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기 때문에 국내랑 워낙 똑같아서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MAC도 그렇고 뭐 사실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S&P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조금 더 차트가 명확하니까 그냥 장기 추세도 보도록 하죠. 2008년도 바닥 이후로부터 여기가 1파, 2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3파, 여기 4파, 그 다음에 5파 고점 치고 A, B, C로 저는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실상 거의 여기는 파동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사실 빠지는 거는 매우 높은 확률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5파 고점을 치고 이제 빠지는 건데,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어보더라도 뭐 거의 사실 이게 현물로 보면은 거의 다 한 데서 빠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저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A, B, C로 한 조정이 끝났고 이게 큰 A가 되고 이게 그냥 A, B, C로 저는 큰 B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A, B, C로 이런 궤적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냥 C가 길게 와버렸다. 그 C가 그냥 B가 돼버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지는 게 뭐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데, 아까 애플 차트를 보여드렸다시피 주도주가 지금 가장 애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전고점 근처에 갔다 와서 근처에 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B가 끝났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게 200 이동평균선 딱 닿여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현물로 본다라고 사실 하면은 볼린저 다 지우고 현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나스닥은 딱 일수가 정확한데 S&P 같은 경우에는 42일 여기 꽂히고요. 일목 변화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33일 고점 딱 변화일 두 개가 거의 동시에 찍히기 때문에 뭐 정말 저는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채널을 그어 봤을 때도 사실 상단이 거의 다 와 있죠. 이 하락 추세선, 잠시만요. 아이고. 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뭐 거의 다음 부근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겠으나 못 넘고 그냥 빠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RSI 같은 경우도 70을 넘었다가 하회했을 때의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았다. 이제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사실 B판은 추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B판 사실 유일하게 엘리어트 파동에서 추정이 안 되거든요. 뭐 딱 100%다라고 말하기엔 사실 어렵고요. B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매우 좀 높은 확률로 조심하셔야 될 상황은 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MACD 매도 시그널 나오고 뭐 사실 아직 200일은 살짝 남았지만 뭐 더 간다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뭐 코인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코인도 이제 이게 A, B, C 하고 그냥 B 정도지 않았을까?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뭐 반등할 확률이 높다. 이제 뭐 거의 다 근데 이제 뭐 추세는 아니지만 뭐 제가 봤을 때 반등해서 이상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RSI나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빅스로 봤을 때도 뭐 아직 추세는 뭐 당연히 이제 하방 추세지만 뭐 계속 저는 좀 조심할 구간은 오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120일 이동평균선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양새다. 결국은 빠진다. 여기 정고점 넘지는 못하고 결국은 빠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DK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반등은 있지만 그냥 이게 그냥 A, B 정도 반등이다.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MAC도 매도 시그널 나오고 뭐 거의 뭐 다 오지 않았나. 뭐 많이 가봐야 200 이동평균선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항생 같은 경우 이미 빠지고 있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구름대를 최소한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여기 200 이동평균선에서 걸렸듯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모양새가 결국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기준선에서 좀 저항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돌파하냐 마느냐가 결국 구름대가 먼저 깨지냐 기준선이 먼저 깨지느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원은 뭐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는데 뭐 살아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원화 특히는 뭐 계속 약세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게 일단 무역 수지 계속 좋지 않고요. 우리나라에 달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달러가 유출이 되고 있는 거죠. 무역 수지 계속 좋지 않고 뭐 국민연금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해외 투자를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역도 적자, 이제 다 적자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뭐 원화가 강세가 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금리가 높냐라고 했을 때 높지도 않죠. 한미 금리도 역전되어 있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괴선들을 다 밑으로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뭐 아직은 하방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반등이 최소한 200일이나 기준선까지 좀 반등을 해야 조금 상방으로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선물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빠진다라고 보고요. 왜냐면 실질금리는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빠지는데 이제 그때 더 올라갈 때 금이 저는 한번 조정 보이고 나서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끝이었냐 해서 다시 이제 여기 고점을 저는 넘어가 버린다고 하면은 그때 비싸더라도 저는 그때 이제 금을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은 조금 봐야 된다. 뭐 저는 증시가 바닥을 찍고 살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게 A, B, C라고 하면은 나스닥이 아마 한 8천까지 떨어질 겁니다. 한 7,999 정도 나오거든요. 계산치로. 그래서 이게 아마 저는 거의 한 이런 식으로 좀 짧고 굵게 빠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저는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 2, 3, 4, 5로 빠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사실 미국 쪽은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아마 요 근처 이게 엘리어트 파동상 보통 4파 언저리까지 빠지거든요. 4파가 여기거든요. 4파 언저리가 여기 근처 사이에서 저는 마감이 되리라, 이제 하락이 끝이 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까지 하고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사실 조금 제일 애매하긴 합니다. 금리가 뭐 사실 조금 애매한데 뭐 좀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뭐 사실 뭐 구주봉으로 볼까요? 그냥 구주봉으로 봤을 땐 정확하게 120 이동평균선 닫고 빠졌거든요. 1, 2, 3, 4, 5파 나오고 나서. 근데 이제 조정이 되긴 됐는데 폭이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침체 우려 와서 한 여기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리는 빠지는데 그럼 회사채나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증시는 빠지면서 좀 침체 공포? 저는 뭐 물가가 너무 높아지면서 역설적으로 금리는 빠지는 좀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RSI도 너무 과열이긴 하고요. 금리가 1.17에서 뭐 사실 3. 거의 8까지 순식간에 올라가긴 했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 급격한 조정은 좀 보였다가 저는 다시 올라가리라 일단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뭐 미국채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사실 미국채도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죠. 1, 2, 3, 4, 5로 급하게 올라갔던 게 결국은 다시 조정을 보이면서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했다가 빠지는 형국. 그러니까 반등했다가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우르르 빠졌다가 다시 이제 물가가 안 잡히네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날이라 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코홀딩스 개별 종목 살펴보면 여긴 이제 기준선을 이제 하회하냐 마냐가 전 제일 크다고 보고요. 여기를 하회하면 뭐 저는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52동 평균선도 오고 결국 분수령이 될 겁니다. 여기선 이제 분수령에서 떨어지면서 끝이 났었죠. 잠시만요. 펜으로. 여기선 분수령에서 모여왔던 괴선들이 떨어지면서 끝났는데 다시 모입니다. 여기 괴선이. 여기서 이제 위든 밑이든 결정될 건데 이 추세를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야 뭐 추가로 샀던 거 빼고는 뭐 규모가 있기 때문에 뭐 매도는 안 할 생각이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제 남은 주식들은 매도는 안 할 생각이고 일단 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저렴한 거는 명확하지만 여긴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자사주 매입은 아마 더 해야 되고 자사주 소각도 더 해야 되고 아직 뭐 여러 가지 유상 감자든 그런 걸 더 해야 사실 배당도 늘리고 결국에는 언젠가 뭐 이제 그렇게 해야 사실 부스팅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계속 좀 시간이 걸린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리스크인 거죠. 일단 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정고점 갱신하고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긴 하죠. 근데 일단 이것도 뭐 기준선 깨지면 인데 뭐 저는 근데 사실 현대해상은 매크로 환경상 지금은 워낙 괜찮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들고 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DB 손보는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는데 뭐 특별하게 추세는 다르지 않은데 저는 뭐 일단 현대해상이 조금 더 싸다라고 봅니다. 뭐 싼 이유는 밸류에이션상 여기는 한 15% 정도 되죠. 물론 전보다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좀 떨어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주식에 비해서 이 정도 기대 수익률이면 상당히 양호하고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가 되는 또 몇 안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봅니다.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싸다. 상대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살펴보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일단 여기 구름대랑 52동 평균선을 좀 넘겨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좀 분수령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넘기면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대수익률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뭐 상당히 저렴하긴 합니다. 여기도 23% 정도 기대수익률이면 매우 저평가되어 있고 다만 손해보험사들에 비해서는 대손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조금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저렴하죠.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여기도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까지 왔죠. 23%니까 하나금융지주도 상당히 싸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JB는 지방이니까 조금 더 싸야 되는 게 맞아서 뭐 JB가 근데 오히려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KB는 좋기는 한데 일단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뭐 그렇게 손은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한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부터 쭉쭉쭉쭉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게 명확하게 파동을 매기기는 어렵지만 일단 뭐 최소한 구름대라도 넘기고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평가로 봤을 때 삼성전자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크지 않다 사실 생각은 들고 절대가치평가가 아니라 이제 상대가치평가를 봤을 때는 원래 이렇게 8% 정도 칠 때 주가 조정 항상 나타냈었고요. 주가 조정은 항상 나타냈었고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 횡보를 하거나 좋지 않은 모습 나타냈었고 근데 과거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에 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애매한 밸류에이션 정도다라고 생각은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 금리를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비싸 보인다. 비싼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비싸기 때문에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추세가 좋지 않죠. 아직까지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도 다시 재차 역전됐고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여긴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나오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긴 좀 영업이익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조금 할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상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싼 편에 이제 점점 오고 있긴 한데, 금리를 안 조정했을 때는 엄청 싼 건 또 아니고, 금리를 조정했을 땐 더욱더 아니기 때문에 좀 안 좋아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제 그 인플레이션 법안에 뭐 현대차 포함이 안 되는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의 이유 때문에 뭐 떨어지긴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5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떨어졌다는 거고요. 뭐 보유하고 계시다면 여기서 50일 이동평균선까지 깨져버린다면 뭐 저는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정말 너무나 미련이 많이 남으신다 하면, 구름대 깨지면 정말 가차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뭐 저는 현대차는 비싸다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치평가를 봤을 때도 뭐 여전히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을 봤을 때 LG화학도 뭐 사실 MACD도 그렇고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제 B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이고요. 이렇게 A, B, C로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길이도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할 것 같죠? 이게 세로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그냥 길이가 안 나오네요. 가로 채널 이동이 되나? 거의 똑같네요. 딱 똑같죠? 거의 그냥 지금 보시면은 이게 똑같죠? 길이가. 그래서 A, B, C가 똑같은 길이로 온 게 아닌가라는 저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드네요. 길이가 거의 똑같죠? 지금 좀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도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고요. 사실 상대가치평가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대가치평가로 봐도 뭐 그렇게 썩 뭐 손해 가는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라고 생각은 들고요. 롯데케미칼을 보더라도 여기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뭐 여전히 구름대를 넘기 전까지는 손이 전혀 가지 않는다 생각은 듭니다. 뭐 여기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그렇게까지 크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지금은 메리트는 크지 않다. 좀 지켜봐도 나쁠 것 같진 않다. 이고요. 효성화학도 여기 분기점이죠. 여기서 조정받고 떨어진다 해서 기준선 깨지면 미련 없이 저는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그땐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되고요.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아마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스를 쓰죠. 근데 이제 LPG 프로판 가스를 쓰는데 프로판 가스 가격이 심상치가 않죠. 계속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리스크이기 때문에 뭐 전 조금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조금 손이 아직은 안 가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나쁜 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은 잘 하고 있고,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GS는 밸류에이션 저는 정말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구름대를 내일도 유지를 하냐 마냐가, 넘어가 있는 걸 유지를 하냐 마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뭐 다른 주식이 다 빠지는데 뭐 올라가긴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일단 뭐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뭐 충분히 저렴하다, 매우 싸다 생각은 들고, 상대가치평가로 봐도 뭐 매우 저평가됐다, 뭐 길게 봐서는 충분히 올라갈 주식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KT 같은 것도 이제 꾸역꾸역 계속 올라가면서 기준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고요. 절대가치평가로도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장치산업이나 원래 림 모델이 그렇게 맞진 않지만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밸류션이 나쁜 영역은 아니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 이제 DLNC 보더라도, 근데 DLNC도 뭐 결국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다시 파라블릭 또 매도 시그널 나와서 정말 여기 이제 내일 빠져서 다시 구름대 밑으로 내려간다면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거기다 이제 기준선까지 깬다면 정말 미련 없이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래도 싼 편에 속하고요. 밸류에이션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구름대로 거의 들어갈랑 말랑 했죠. 그래서 좋진 않아 보인다 사실. 그래서 좀 조심을 저는 계속 하시는 게 사실 증시는 지금 맞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절대가치 평가로도 그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지 않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그렇게까지 뭐 메리트가 넘쳐 보이진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해서 조심하셔야 된다. 정말로 이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살펴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기준선 뚫렸죠. 상당히 안 좋아 보인다. 사실 정말 조심하실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밸류에이션도 네이버는 뭐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메리트 있어 보이지 않는다. 왜냐면 금리가 계속 높기 때문이죠.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더 높아질 거다 결국에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진 괜찮았었는데 RSI 이제 과열 신호 나오면서 또 빠지고 MAC도 빠지고 뭐 기술적 반등도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좀 조심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뭐 그걸 떠나서 그냥 밸류에이션 자체가 저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비싼 밸류에이션에 뭐 굳이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본다라고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A, B, C 그 다음에 이제 B, C의 모습을 거의 완성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기준선 깨지면 뭐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고 밸류에이션도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리고 상대가치 평가도 너무 비싼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최소한 매수를 한다면 구름대라도 넘고 매수를 하자.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 크지 않고요. 솔직히 없다, 안 좋다라고 봐야 되고 상대가치 평가로는 조금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ROE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리니지 IP가 계속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리 조정했을 땐 더 안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살펴보면 포스코도 결국 기술적 반등까지는 잘 이루어냈지만 여기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데 결국 구름대를 전 못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은 좋은데 아마 증시가 빠질 때 그냥 다 같이 괜찮은 주식들도 같이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괜찮은 주식이 빠졌을 때 저는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일단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매우 매력적인 주가인 거는 분명하긴 하고요. 근데 이제 구름대를 넘지 못하면 일단 저는 안 될 것 같다. 일단 넘고 나서 생각해보자 이고요. LG전자도 구름대까지 왔죠. 근데 구름대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상태까지 왔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밸류에이션은 괜찮은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면서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세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다만 뭐 주가가 엄청 크게 메리트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이 근데 또 상대가치 평가로는 또 나쁘진 않아서 뭐 그래도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 괜찮은 상황이다. 뭐 그 정도로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 52동 평균선이라고 구름대를 돌파를 하냐 마냐가 저는 좀 매우 중요하다. 이게 후행 스팬도 여기 걸쳐 있고 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은 하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어 보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 큰 메리트를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올투자증권은 뭐 여전히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크다. 그냥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한국금융지주도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근데 이제 다올만큼보다는 아니죠. 다올에 비하면 정말 양반이죠, 여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사 중에서는 좀 하이리스크를 추구하는 회사긴 한데, 뭐 더 리스크를 크게 하면 다올이신 것 같고요. 조금 더 안전하다 하면 한국금융지주 또 뭐 사실 저평가는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뭐 다올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실적도 잘 나오면서 일단 구름대를 확실히 돌파를 했다. 여기를 이제 넘어야 되지 않을까? 5,300원대를 좀 넘어야 되는 게 다음 미션인 것 같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52동 평균선을 결국 종가 기준으로 못 넘으면서 제대로는 다시 이제 전환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좋아 보이진 않고 기준선을 이제 넘냐 마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그냥 결국 여기가 A 그 다음에 A, B, C로 B, C로 한 파동이 끝이 나고 지금이 이제 큰 A 다음에 큰 B지 않을까, 결국 큰 C로 좀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이 이제 B파 정도다. A, B, C 다음에 B파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을 하셔야 된다 생각은 들고요. 아마존도 똑같습니다. 아마존도 결국 A, B, C 파 다음에 지금 결국 A, B, C, B, C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 다음에 떨어지는 파동이다. 여기도 200이동 평균선에서 뭐 정확하게 걸린 상태에서 RSI나 MACD 봤을 때 뭐 충분히 저는 좋지 않아 보인다 생각은 들고,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 밑으로 다시 또 내려왔기 때문에 뭐 계속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증시가 뭐 사실 어디까지 반등을 한다라고 하는 게 뭐 비파여서 딱 정확하게 어딜 찍긴 어렵지만, 뭐 이동평균선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변화일이나 뭐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왔다라는 생각이고, 다시 빠지면 전 나스닥이 이제 거의 8천까지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뭐 정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왔다. 조심하실 때가 됐다. 물가도 살짝은 잡히는 척은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계속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